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9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물권법 전반에 걸쳐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등기의 말소 청구나 또는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의 철거, 그 다음에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게 됩니다. 말소 청구 같은 경우는 민법 214조를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 철거는 민법 역시 14조 방해 제거 청구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토지의 반환 같은 경우에는 민법 213조를 근거로 하고 있죠. 각각의 소송물이 다 다른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소 등기의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의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런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서 어떤 항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권법에 관한 문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각각의 말소 등기 청구의 청구 원인과 그 다음에 건물 철거와 토지의 반환의 청구 원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항변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권법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월요일까지 시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많지만은 어쨌든 설명을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말소 청구 같은 경우는 청구 원인이 당연히 원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소유자여야 되고, 그 다음 피고의 등기가 무효여야 되죠. 자, 만약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을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은 당연히 갑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갑은 을의 등기가 무효다는 점만 입증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는 걸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갑의 명의에서 을의 명의로 등기된 게 아니라 그냥 을 등기가 무효이고, 그 다음에 갑이 소유자, 등기부사항은 아니지만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면은 갑이 스스로 소유자라고 하는 점을 입증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할 때 그 등기 무효의 원인은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지만 그런 청구가 패소한 경우에 다시 또 법률행위 무효를 이유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다시 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하겠죠. 하지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의 원인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다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등기 이제 소유 관계와 관련해서 공유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공유물 같은 경우에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면은 모든 공유자가 단독으로 모든 공유자를 위해서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분 이전 등기가 유효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병이 있는데 이제 정에게 소유권을 넘기는데 갑이 단독으로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분을 정한테 양도했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 병 지분의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갑이 자신의 지분의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유효하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병이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을 명의와 병 명의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병이 갑의 지분까지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이것은 타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유효한 지분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또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이제 보존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내용들이죠. 이거는 등기 추정력 부분에서 설명을 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설명해야 될 거, 뭐 지난번에 설명을 안 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추정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한테 미리 다 설명을 한 내용들이니까요.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등기가 무효인 경우와 또 이제 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쇄적으로 등기가 말소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뭐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등기가 있었는데 요 을명의 등기부터 다 무효다. 라고 한다면은 병의 등기도 무효이고 정의 등기도 무효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을과 병과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말소 등기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통상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을, 병, 정을 상대로 해서 개별적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을병정을 공동으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판결 결과도 다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정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를 했는데 뭐 을병정을 했는데 정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에서 정의 등기부 취득 시효라든지 또는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갑의 정에 대한 말소 청구가 기각이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을과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같은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만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갑이 을과 병에 대한 이제 정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을과 병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갑이 을과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의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었다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을과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때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점, 이제 제3자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복 등기 같은 경우도 이제 선행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면 후행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도 이미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맞춰지고 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자가 모든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원식 취득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명의로 이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과 또는 소유권 이전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건 통상적인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내용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원고의 말소 등기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느냐? 피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항변은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는 항변을 가장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등기가 무효이지만은 무효 등기에 대한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피고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기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뭐 이제 말소 등기 유용의 합의 같은 경우에는 뭐 근저당권의 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을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을 합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등기 말소와 관련된 쟁점들, 뭐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소 등기 청구의 이행불능, 타인권리 매매, 이 부분은 다 여러 가지 쟁점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을병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지만은 을이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을병정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상의 공동소송이죠. 자, 근데 이 소송에서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인용되었지만은 정의 취득시효 항변 등으로 인해서 정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된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갑의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집행불능, 이행불능이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민법 390조를 근거로 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 390조를 이유로 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당연히 X 토지의 시가상당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X 토지의 시가상당액은 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 즉 정의 취득시효 항변이 인용이 되어서 갑의 정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된 시점, 이 시점이 결과적으로 X 토지 시가상당액,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의 시가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이 되겠죠. 자, 근데 갑의 청구에 따라 병과 정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요 갑의 청구에 따라서 병과 정의 등기도 다 말소가 된 경우에 그때 정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병이나 정 같은 경우에는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때 정 같은 경우에는 병에 대해서 타인권리 매매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을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매매대금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만약에 이제 병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뭐 정의 병에게 불법행위로 타인권리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병은 을에 대해서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자, 이때 정과 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상당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병과 정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목적물의 가치 상당, 시가 상당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물의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고, 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병과 정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할 때는 이건 계약상에 따른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고요. 이 경우 병 또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면서 결과적으로 금전을 지출하게 된 것, 이게 이제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과 병 사이에 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타인 권리 매매에 대한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이것도 타인 권리 매매 부분에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정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병도 선이라면은 정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X 토지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겠죠.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병과 정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이다. 민법에서는 570조의 경우, 즉 570조에 따른 해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동시행의 관계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은 당연히 이 경우에도 동시행 관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례의 내용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병은 정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정은 병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물론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해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겠죠. 그리고 과실, 이제 법정 과실, 임차료 같은 것들이 법정 과실, 대표적인 법정 과실이 되겠죠. 그래서 임차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법정 과실, 임대료, 임차료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임차료 같은 경우가 이 법정 과실에 해당하는 건데 요 내용들도 이제 이 법정 과실들도 반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쟁점 중에서 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좀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제 승낙을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한테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지만 을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자, 이 경우에 이제 을이 채권자 병이 X 토지를 가압류하였거나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갑에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는데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을이 병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거나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된다면은 병의 저당권 등기라든지 또는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병이 이제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니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병의 등기를 별도로 말소 등기 청구하지 않고요. 갑은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병의 등기가 직접 말소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병의 승낙을 등기 말소에 대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얻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병에게 이제 을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대해서 승낙을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병이 승낙하지 않는다면은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그런 소를 제기해서 결과적으로 을의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와 달리 이제 이 두 번째 경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는데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상태에서 다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자, 그런 경우에 갑은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다고 해서 병 명의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을에 대한 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을과 병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가 모두 다 인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을의 등기가 말소된다고 병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의 을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 병에게 승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병이 을과 병에게 독자적으로 말소 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병의 승낙을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자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는 등기 말소에 대해서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는 등기 말소에 대해서 제3자에게 승낙을 구하지 않고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 말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인데요. 아까 설명을 했듯이 건물 철거라고 하는 것은 214조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요. 토지의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213조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자, 이 청구 원인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뭐 소유물을 방해하고 있다, 점유를 통해서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립돼야지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 요거는 뭐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각자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거나 철거 청구하거나 퇴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 가능하겠죠. 보존행위로서. 이 퇴거 청구와 철거 청구, 반환 청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풀어서 점유를 상대방한테 이전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철거를 하기 위해서도 일단 점유를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유를 해제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철거 같은 경우는 점유를 해제하고 건물을 이제 철거하는 것까지가 철거 청구인데, 그리고 반환 청구는 점유를 풀어서 상대방한테 이전해 주는 거를 반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퇴거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해제하는 것만 의미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점유를 해제하도록 하고 반환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걸 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이제 이거는 아까 등기 말소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관련돼 있는 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원시 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건축주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보존 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원시 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그러냐? 갑과 을이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을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고요. 나중에 이 토지 위에 주택을 지어서 이걸 분양한 다음에 이 분양대금으로부터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한테 가서 당신의 토지를 나한테 팔면은 내가 그 위에다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한 다음에 그 이익이 나오면 당신한테도 매매대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분양에 성공했을 때 그럴 때 이 분양대금으로 자신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는 갑이 이 건물을 지었지만은 을이 이 건물을 지었지만은 갑의 명의로 이 신축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양도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즉, 갑의 을에 대한 이제 이 X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갑의 명의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양도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갑이 요거는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는 대물변제 이해약이나 반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게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 소유권을 갑이 취득하거나 또는 이걸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갑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이 그런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한 임차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 양도담보권이 더 우선을 해야 되겠죠. 그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 내용들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양도담보 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도급계약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지난번에 변호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게 어디에서 정리해야 될지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내용들도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뭐 등기의 적법 추정 같은 경우에 전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등기의 적법 추정을 주장해서 자신이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근데 점유 같은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유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X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을의 등기가 무효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을의 등기는 이제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갑이 을의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갑과 을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을은 자신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다라고 하는 추정을 갑한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한테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지만은 갑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을이 내가 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가, 즉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갑이 다 입증을 해야 된다. 을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사자 사이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경우에 역시 갑이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지만은 동산인 경우에는 을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을 을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피고의 점유 부분 쭉 살펴보면요. 예. 이제 요 등기의 승계 취득의 경우에 대한 걸 설명을 했었고요. 요걸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피고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유 부분에 살펴봤지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인 소유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에게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아닌 간접 점유자, 임대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이것도 지난번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우리 연습 문제. 이것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불법 점유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한 거였는데, 자, 사람이 있다면은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토지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를 당연히 X 토지를 당연히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을의 점유자는 또 별도로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갑이 소유자인 경우에 이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을이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반환 청구를 할 때는 당연히 을에게 토지의 반환,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점유를 해제해 달라라고 하는, 철거를 위해서 해제해 달라라고 하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고 점유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사실상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 대해서는 이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의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과 을은 토지의 공동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공유자에 대한 건물의 철거 청구와 토지의 반환 청구는 통상의 공동 소송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예를 들면은 병이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은 병은 갑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또 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건물의 토지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건물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된 경우에 그때 피고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피고의 항변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유치권의 항변 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항변, 그리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항변,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의 항변, 그 다음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에 대한 항변, 또 건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 이제 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건물 매수 청구권이 항변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득 수요 항변이 또 항변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수인으로서 목적물을 점유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항변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뭐 이제 7가지를 언급했는데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요 내용들을 하나씩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쟁점들만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반환 청구와 토지의 반환 청구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반환 청구를 거절하거나 뭐 건물의 반환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유치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취득하였거나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체납 처분으로 인한 체납 처분의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매 개시 결정 같은 경우는 이게 압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매 개시 결정하고 동일하잖아요. 근데 체납처분 압류 같은 경우에는 체납처분 압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다시 또 공매 절차가 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납처분 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유치권 이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연히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요게 이제 그 유치권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이 내용들은 다시 또 해당 유치권 부분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미리 좀 대충 살펴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치권의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가 이제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죠. 목적물과 결론 관계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권,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유치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이제 변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했을 시점이 이제 그 비용상환 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이 되고요. 물론 이제 임대차 종료시 같은 경우에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시지만은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더라도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바로 변제기가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변제기가 도래한다. 즉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한 때 변제기가 도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유치권의 경우에는 상환 이행 판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유치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경락인이 유치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요 이제 X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자, 그때 뭐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해서 뭐 비용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을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X라는 부동산이 이제 뭐 경매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뭐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뭐 이제 경락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을이 이제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자, 이 경우에 병이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을은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겠죠. 즉 갑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 전까지 당신한테 소유권을 토지를 X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 병이 만약에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 이 채권을 갖고 있다. 우연히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채권과 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요거에 대해서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자, 채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 부분도 상계 부분과 또는 유추권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인데요. 366조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이거는 이제 건물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만 동일하면 되고요. 나중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건물이 미완공인 경우에는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허가인 경우에도 미등기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면 되고 그 이후에 바뀌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이 실행이 돼야 되고요. 이제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그럼 건물을 위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법정지상권에 관련되어 있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쟁점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공유자, 뭐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면서 갑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갑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된 경우에 이제 건물을 위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66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을의 지분을 이제 갑이 을의 지분에 저당권의 이제 지상권의 부담이 있는 거니까 갑의 을의 지분을 처분해 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갑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이때는 갑과 을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갑과 을은 그 법정지상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토지, 이거 지금 내용들 설명한 거죠. 이 두 가지 경우 서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해당하는 거니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재건축을 이제 하였는데 이제 건물이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멸실될 수도 있겠죠.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새로 재건축이 되었는데 그 새로 재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동저당권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공동저당권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건물의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건물의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되지만은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지만은 토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건물과 토지를 공동담보로 잡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건물에 대해서만 철거가 된 다음에 다시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플러스만 사라지는 거고 마이너스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인데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어느 시점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뭐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라고 기준을 하면 될 텐데, 자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면 되는데, 만약에 경매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압류나 가압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나 가압류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소유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그 소유권 변동이 압류나 가압류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류나 가압류 시점이 결국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소유자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당권을 실행을 했는데 이 저당권을 먼저 실행했을 경우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되고, 만약에 가압류에 따른 경매가 먼저 청구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뭐 이제 저당권이 먼저 실행되었느냐, 압류에 따른 경매 절차가 먼저 실행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냐 안 발생하냐, 이렇게 발생하지 않냐,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은 저당권 설정 시점을,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즉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일반 채권자들이 압류했다는 얘기는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일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럼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보통은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다면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지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 것이 되겠죠. 이렇게 암기만 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풀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여러분 스스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수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건물에 대해서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을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는 경우 있겠죠. 지상권을 갖고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 을이 병한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럼 지상권도 이 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한테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을 넘어가는 원인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지상권도 이전에 부기등기 없이 당연히 병에게 이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이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어서 인 경우에는 그럼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등기가 있어야지만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지상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어야지만 지상권이 병한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었고 지상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병은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아직까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은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다. 왜냐하면 갑은 을의 청구에 응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을은 병한테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갑이 병한테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임차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건물을 등기하면은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도 역시 기각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할 필요는 없고요. 제3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 등기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종된 권리가 맞죠. 아까 여러분들 그 지상권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은 이 경우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플러스 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 자, 근데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만약에 이 소유권을 이전한다면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건물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도 당연히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별다른 약정 없이 을과 병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임차권 양도에 대한 합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된 권리에도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임차권은 당연히 병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즉 별도의 등기도 필요 없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임차권도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임차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차권은 그냥 양도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양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만약에 병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 임차권을 갑한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없으면은 아예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은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임차권을 갑한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갑의 동의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동의가 없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갑이 병에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토지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도 임차권이 종료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임대차가 소멸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의 임차인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때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임대인의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청구 취지를 매매 대금과 상한으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동시행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라는 식으로 취지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다면은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청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이 건물 매수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매수청권은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에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종료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청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은 임차인의 매수청권이 배제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매수청권 행사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의 소유권을 넘긴다든지 라는 특약을 하는 것도 유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이유가 을이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자,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건물의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이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건물의 소유권을 갑한테 귀속시키기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기하더라도 이것이 임대인한테 불리하지 않죠.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어차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에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이런 합의 자체가 이제 강행 규정에 반해서 무효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가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취득시효에 항변을 해서 그래서 기각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점유 사용권,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미리 이제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서 을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을은 이 점유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을 점유 사용권, 자, 가운데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점유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X 부동산을 다시 또 매도해서 이제 병이 X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 X 부동산을 매수한 병도 점유 사용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이게 병한테 넘어갔을 때 갑이 병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병이 이 X 토지에 대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사용권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뭐 그런 동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건물과 이제 건물 점유를 병한테 이전해 주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갑이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병은 이 X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갑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사건 판결문을 한번 좀 읽어보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부동산 반환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요. 계약의 무효 취소 같은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서 201조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가,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그때 이제 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예를 들면 갑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때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 같은 경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자이잖아요. 이제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자인데, 그런데 이 선의의 점유자인 을 같은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잖아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이것을 갑한테 반환하지 않고 을이 소유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걸 부당이득으로 다 을에게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87조에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면 선의의 매도인도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둬야 되겠고, 같이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악의로 간주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데요. 본권에 관한 소가 제기되면 악의로 간주가 되죠. 그때 본권에 관한 소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본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퇴거 청구와 인도의 차이 같은 경우인데요. 퇴거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해지하고 이거를 상대방한테 점유를 이전시켜 주는 것, 인도하는 것을, 점유를 이전시켜 주는 것을 이걸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퇴거 같은 경우와 인도를 여러분들 잘 구분해야 되고요. 뭐 철거 같은 경우도
철거 같은 경우에도 점유의 해제가 있습니다. 점유 해제 플러스 건물을 이제 멸실시키는 것을 철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철거를 청구할 때는 별도로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거 청구라는 것 속에 이미 점유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철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관련된 내용들 설명했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들은 사실 물권법 전반에 걸쳐 있는 수업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용익 물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법정 지상권 문제도 나오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중간 시험 때문에 아마 예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쭉 리뷰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청구 원인이 뭔지 또는 당사자들이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연습시험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